나는 올해 72, 집안의 장녀로 평생을 살아왔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학교 대신 장마당에서 일하며 밥을 벌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를 넘겼고 이제는 아이들도 자라 각자의 자리를 잡았다. 나는 늦은 나이에 작은 회사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여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화려한 껍데기 뒤에 남은 건 늘 책임과 고독이었다. 지난 봄 집 마당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순간 머리가 찌르르 울리며 모든 게 어두워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실의 침대 위였다. 의사들은 나를 중환자실로 옮기며 가족들에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 의식은 또렷했다. 눈꺼풀과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뼛속 깊이 새겨졌다. 처음 며칠은 감사의 연속이었다. 큰딸 소연은 회계사로 바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찾았다. 작은 아들 준호는 건축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와서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막내 민호는 변호사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긴 시간을 함께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스스로 다짐했다. 살아야겠다고,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그러나 어느 늦은 오후 공기는 돌연 차갑게 바뀌었다. 그날은 소연이 혼자 찾아온 날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치 계산서를 꺼내듯 단단한 톤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병원비만 몇백씩 나가요. 우리도 버틸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건 내가 사랑으로 키워낸 장녀였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 대신 냉정한 계산만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소연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베개에 스며드는 눈물 자국이 간병인의 손에 닿을까 두려웠다. 들키면 안 됐다. 아직은 그 누구도 내 의식이 또렷하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 어머니가 듣고 계시잖아. 그러나 소연은 차갑게 반박했다. 현실을 보자. 깨어나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잖아. 오히려 미리 정리를 하는 게 맞아. 그 순간 내 가슴 속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벌어졌다. 나는 소연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어릴 적부터 늘 챙겨주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려고 모든 걸 희생했다. 장남이 없는 집안의 장녀라서 더 큰 기대를 걸었고 그녀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지원했다. 비싼 과외, 해외 유학, 첫 직장 자금까지. 다른 두 아이가 서운해할 때도 나는 늘 변명했다. 누나는 장녀니까 책임이 크니까. 그만큼 애정을 쏟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간병인이 들어와 시트를 고치자 대화는 끊겼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게 드러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리라. 소연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 한숨 하나까지도 잊지 않겠다. 언젠가 그 증거들을 모아 그녀 앞에 놓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 알려줄 것이다. 밤은 길었고 나는 들숨과 날숨을 새며 시간을 견뎠다.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튀어오를 때마다 오래된 수첩에 적어둔 글귀들이 떠올랐다. 도움은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추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동안 나는 길을 비추기보다 대신 걸어주기만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딸의 입에서 숫자와 계산이 먼저 튀어나온 건 아닐까. 내 안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사랑으로 포장한 방임의 결과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복수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부르리라. 교육.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다짐했다. 오늘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지만 내일은 설계의 눈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대면의 순간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기록으로 증거로 그리고 냉정한 진실로 맞서리라. 그때까지 나는 침묵을 무기로 삼고 이 어두운 병실에서 버텨내리라. 멀리서 새벽 근무를 알리는 신발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마음속에 작은 표를 하나 새겼다. 오늘 이 시간 이 방 그리고 이름. 소연. 그 이름을 기억 속에 또박또박 새기며 나는 다시 한번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긴 어둠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장녀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2장 병실의 공기는 낮과 밤의 경계에서 늘 묘하게 변했다. 낮에는 바퀴 달린 트레이가 지나가며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와 간병인의 발걸음이, 바닥의 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찍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밤이 되면 삐 하고 짧게 울리는 기기 알림과 공기 정화기의 낮은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을 정돈하며 시간을 눌러 견뎠다. 소연의 말이 끝난 뒤로 내 안에 어떤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렸다. 닫힌 문은 지난 세월의 무릎꿇음이었고 열린 문은 기록과 설계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듣고 기억하고 비교하는 일, 그리고 언젠가 깨어날 순간을 위한 체계였다. 그 주말 민호가 먼저 왔다. 그는 침대 곁에서 체온계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네며 조심스레 내 손을 감싸주었다. 어머니, 오늘은 바람이 덜 차네요. 눈을 감고 계셔도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분명 느끼실 거예요. 그의 말끝에는 떨림이 조금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으나 손바닥 한가운데에 미세한 열감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는 늘 느린 편지처럼 말한다. 길게 돌아오지만 결국 정확히 도착한다. 다음 날엔 준호가 왔다. 그는 작업복 소매에서 묻은 분진을 가볍게 털고 계산서를 확인하며 간병인에게 약값과 소모품 비용을 묻고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이번 주엔 제가 정리할게요. 서류는 혹시 분리해 두셨죠? 담담한 태도였지만 말의 안쪽에는 단단한 애씀과 염려가 박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사과했다. 두 아이에게 미뤄둔 말이 너무 많았다. 한때 나는 장녀를 더 챙겨야 가문이 선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소연의 진학, 인턴, 첫 사무실까지 나는 아낌없이 뒷받침했다. 그때마다 준호와 민호는 양보했고 나의 판단은 확신처럼 보였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알겠다.
확신은 때로 자기 확신일 뿐이었음을. 해가 기울 무렵 소연이 도착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커튼의 주름을 쓸어내리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목록을 잠깐 훑었다. 나는 눈꺼풀 뒤에서 그 움직임의 리듬을 그려보았다. 기다림, 망설임, 그리고 결심. 그녀는 짧게 번호를 눌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깁니다.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때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한 박자 뒤에 그는 웃음기 없는 예의를 붙였다. 네, 문서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대화는 길지 않았으나 충분했다. 나는 결심했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숫자로, 절차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차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표를 만들었다. 날짜, 시각, 방문자, 발언, 표정, 숨멈춤, 그리고 침묵. 칸을 하나씩 채우며 나는 느꼈다. 이것은 분노의 장부가 아니라 책임의 장부여야 한다고. 소연을 무너뜨리는 문서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고. 아침 근무 교대 때 간호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밤새 체온이 잘 유지되셨어요. 이 정도면 곧 병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 말을 마음 깊은 곳에 접어두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이지만 마음에는 미세한 봄 기운이 번졌다. 그 소식을 듣고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준호도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었다. 둘은 빈 의자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형, 요즘 공사장 사람들 많이 줄었지? 응. 그래도 버텨야지.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야. 나는 시장 가고 싶다. 어릴 때 엄마가 새벽에 데려가 주던데.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내 어린 시절과 겹쳐 따스하게 번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시장의 냄새를 떠올렸다. 젖은 마대, 갓 튀긴 기름, 풀 냄새, 그리고 아직 덜 마른 생선 비늘. 그 모든 냄새가 살아온 시간을 한꺼번에 들려주는 듯 했다. 정오 무렵 소연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표지는 새 것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간병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묻고는 소모성 비용과 향후 예상 항목을 목록화했다. 나는 그 수첩이 과거의 내 수첩을 닮았다고 느꼈다. 젊은 날 나는 늘 항목을 만들고 표시를 하며 버텼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의 나를 움직인 것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지금의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숫자의 배열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기록장에 별표로 표시했다. 오후엔 오랜 비서가 들렀다. 그는 직원들의 안부를 전하며 내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회사는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준호 씨와 민호 씨가 서류를 잘 챙겨요. 모두들 어머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버텨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소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썼고 같은 시간만큼 다른 이들의 수고에 둔감했다는 사실을. 저녁에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약이 늦게 도착해 간호사가 다른 병동으로 잠시 다녀왔다. 그 사이 소연은 내 곁에 남아 창문을 닦았다. 안쪽과 바깥쪽의 먼지가 겹쳐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원을 그리자 흐릿한 자국이 달빛처럼 번졌다. 나는 그 동작을 오래 바라보았다.
돌봄과 계산 사이에서 그의 손이 잠시 머문 듯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소연의 말과 침묵을 모두 기록하되 한 줄을 더 적기로 했다. 돌아올 여지를 남겨둘 것. 문을 닫되 문턱은 낮출 것. 밤이 다시 왔다. 공기정화기의 숨소리가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나는 호흡을 세며 마음의 문장들을 줄맞춤했다. 내일 나는 더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갈 것이다. 복도 끝에 비상등이 희미하게 떨렸다. 초록빛 작은 사각형이 물 위에 놓인 잎처럼 흔들렸다. 그 빛이 내 안의 강을 건너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나는 미간의 주름 하나까지도 기억의 좌표로 삼아 오늘의 모든 대화를 꺼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책임을 배우는 수업이다. 나는 장녀이므로 수업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정하고 눈을 감았다. 조용히 버티며 끝까지 준비하겠다 오늘. 아침의 빛은 커튼 가장자리에서 실처럼 풀려 병실 바닥에 잔물결을 그렸다. 간호사는 내 손목에 커프를 감으며 수치를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으나 눈꺼풀에 모래가 얹힌 듯 무거워 눈짓 하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도 귀는 살아있었다. 발소리의 무게, 트레이가 금속 난간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환풍기가 들숨을 고르는 리듬이 모두 내 안으로 들어왔다. 몇 주 동안 나는 이 병실의 소리를 다 외웠다. 낮의 소음은 거칠게 흐르고 밤의 소음은 얇은 실처럼 이어졌다. 그 실을 잡고 나는 추락하지 않으려 버텼다. 오늘은 기록을 더 치밀하게 하기로 했다. 날짜, 시각, 방문자, 발언, 침묵, 눈빛, 그리고 숨멈춤의 간격을 마음속 표에 적었다. 표의 칸이 채워질수록 나는 과거의 나와 멀어지고 다음의 나와 가까워졌다. 그 다음의 나는 누군가의 착각을 바로잡을 준비가 된 사람일 것이다. 오전 한때 소연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정장의 재킷이 커튼에 스치며 났던 미세한 바스락 소리를 나는 알아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간병인에게 물었다. 최근 치료 일정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달라며 수첩을 펼쳐 항목을 만들고 합계 옆에 작은 별표를 찍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되 끝은 언제나 단단했다. 나는 그녀의 손놀림을 상상했다. 직선으로 그은 선, 균등한 간격, 숫자의 배열. 그때 복도 끝에서 준호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을 씻고 들어와 간병인에게 컵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저녁까지 있을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다. 그의 말에는 시간을 내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과 누군가와 자리를 바꿔주겠다는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정오 무렵에 도착했다. 느린 걸음으로 침대 곁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허공을 떠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찾기 위한 침묵이었다. 그는 창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바람 소리가 길게 이어져요. 그 말은 보고였고 안부였고 약속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세 사람의 말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했다. 소연의 문장은 검은 잉크, 준호의 문장은 짙은 남색, 민호의 문장은 옅은 청록. 색이 겹치는 자리에서 가족의 윤곽이 드러났다. 점심 직후 회진이 있었다. 의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개선되고 있다며 몇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준호가 숨을 쉬는 소리가 한 박자 길어졌고 민호의 숨은 아주 작게 떨렸다. 소연은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나는 그 닫힘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경첩이 잦아든 자리에는 늘 계산 뒤에 정적이 찾아왔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자 소연이 휴대전화를 쥐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긁는 소리, 알림을 지우는 소리, 번호를 찾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그녀는 짧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짧음이 뜻하는 바를 생각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는 의지, 감정을 단락으로 묶는 습관, 결정을 앞으로 당기는 성격. 그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도 모른 척 해왔을 뿐이다. 그동안 나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고 미룬 결정 위에 또 다른 지원을 얹었다. 지원은 언젠가 권리로 바뀌고 권리는 기대를 낳고 기대는 당연함으로 굳는다. 당연함은 결국 타인의 시간을 헤아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오래된 습관을 내 쪽 책임으로 분명히 적었다. 그 책임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의 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후가 기울 무렵 간병인이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들었다가 커튼을 흔들며 나갔다. 나는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냄새를 맡았다. 젖은 흙, 묵은 책, 약간의 소독약. 어릴 적 새벽 시장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다. 천막을 치고 앉아 계산하던 내 젊은 날의 손등이 떠올랐다. 나는 그 손등으로 자식들의 머리를 쓸어주었고 때로는 강하게 잡아 끌었다. 그 손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 대신 걸어주는 손이 되었음을 이제야 인정한다. 저녁이 되자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순서를 바꾸지 말자. 먼저 사람, 그 다음 비용.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우린 견딜 수 있어. 나중에 정산하면 돼.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다. 이번 침묵은 벽을 세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문을 찾기 위한 침묵 같았다. 나는 그 가능성을 마음 한쪽에 작은 점으로 찍었다. 점은 아직 선이 아니고 선은 아직 길이 아니지만 길은 언제나 점에서 시작된다. 밤이 깊자 기기 알림이 드문드문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손가락 하나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상상을 했다. 움직임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은 왔다. 상상은 몸보다 먼저 도착하는 연습이었다. 언젠가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면 나는 그 움직임을 사인으로 읽고 그 사인을 문으로 삼을 것이다. 문을 열면 나는 가장 먼저 기록을 꺼낼 것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나는 날짜와 시각과 얼굴의 각도를 함께 말할 것이다. 뒤이어 할 말도 정리해 두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수업이라고 나는 가족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수업은 오래 미뤄져 왔고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나 자신의 결론도 받아 적을 것이다. 사랑은 주는 일일 뿐 아니라 멈추는 일임을, 그리고 멈춤이야말로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 문장을 아주 천천히 속으로 읽었다. 읽는 동안 숨이 안정되었고 밤의 실이 덜 흔들렸다. 멀리서 청소차가 복도를 지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그 희미함을 따라 눈을 감았다. 내일의 표는 오늘보다 더 촘촘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반드시 눈을 뜰 것이다.
그날 나는 미간의 주름부터 무릎의 힘줄까지 모두 기억의 좌표로 삼아 이 시간을 끝낼 것이다. 새벽 가까워졌을 때 간병인은 담요 끝을 반듯하게 접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그 리듬은 자장가처럼 일정했고 나는 그 일정함에 기대어 마음의 잡음을 줄였다. 밖에서는 누군가. 밤과 낮의 경계가 희미해질 무렵 나는 결심을 문장으로 묶었다. 살아남되 무작정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장녀이고 오래 버틴 사람이며 이제는 설계자가 되기로 했다. 설계의 첫째는 숨기기였다. 내가 듣고 헤아리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 것. 둘째는 기록의 형식화였다. 날짜와 시각, 발언과 침묵, 표정의 굴곡과 손끝의 긴장을 표로 정리할 것. 셋째는 절차의 사다리였다. 감정이 앞설 때는 한 칸 아래로 내려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모이면 한 칸 위로 올라가 결정을 내릴 것. 세 줄을 가슴 안쪽에 새기고 나는 새벽의 얕은 잠으로 떨어졌다. 꿈속에서 나는 오래된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젊은 날의 내가 서 있었다. 누구의 손을 쥐고 누구의 손을 놓고 어디에서 멈추었는지, 어디서 더 불필요하게 대신 걸었는지 사소한 선들이 붉게 밑줄 쳐 있었다. 쉼과 노음의 사이가 얼마나 얇은지, 그 얇음 위에서 인생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깨어서도 한참을 생각했다. 아침이 오자 의사가 말했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상상을 했다. 옮겨지기 전 준비가 필요했다. 첫 번째는 신뢰 지점을 세우는 일. 나는 간병인에게 마음속 인사를 건넸다. 당신의 수고를 믿습니다.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 두 번째는 소통의 경로 만들기. 직접 말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의 말을 찾아야 했다. 나는 손 근처에 작은 종이와 펜이 놓여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언젠가 손이 깨어난다면 나는 점과 선으로 첫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점 하나는 예, 두 개는 아니요. 짧은 선은 잠깐만, 긴 선은 더 말해주세요. 세 번째는 안전장치였다. 병실 구조, 출입 시간, 약 투여 간격을 머릿속 지도로 그려 의심스러운 틈이 생기면 즉시 표시하기. 나는 마음의 연필로 지도를 그렸고 그 지도에 작은 핀을 꽂았다. 오전 내내 소연은 드물게 조용했다. 그녀는 내 곁에서 메모를 하며 연락처를 정리하고 병원 행정창구에 전화를 걸어 서류 목록을 점검했다. 그 집중은 익숙했고 효율적이었으며 나를 아프게 했다. 그 집중이 내게서 배운 것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꿔야 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달라지겠다. 점심 이후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보호자 동의 절차와 의료정보 열람 원칙을 조용히 정리했다. 말은 차분했고 끝은 부드러웠다. 준호는 서랍을 정리하며 소모품을 체크했다. 면봉, 거즈, 손 소독제, 생수. 그는 작은 메모지에 표시를 하고 언제 누가 추가할지까지 계획을 세웠다. 나는 분담의 합이 가족의 모양을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팩스를 가져왔다. 회사에서 온 문서였다. 오랜 비서는 결제 동향과 자금 흐름을 요약해 보냈다. 나는 그 글자들의 밀도를 상상했다. 줄 간격, 글줄의 길이, 단락 사이의 숨. 숫자가 말하는 사실과 숫자 사이의 여백이 들려주는 정황. 나는 한때 그 여백을 읽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제 다시 그 사람이 되기로 했다. 소연은 문서를 훑고 말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접어야 해. 그 말은 타당했으나 순서가 문제였다. 삶의 우선순위와 비용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오래 굳으면 결국 사람을 숫자로 보게 된다. 나는 내 결심을 더 굳혔다. 밤이 깊어갈수록 설계는 구체가 되었다. 깨어난 후 첫 주에는 진단을, 둘째 주에는 관계를, 셋째 주에는 절차를 바로잡을 것. 진단은 사실의 표를 고치는 일이고 관계는 말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며 절차는 길 위의 돌을 치우는 일이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들은 날짜와 시각, 말과 침묵, 손의 떨림과 눈의 움직임. 그 앞에서 누구도 쉽게 거짓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돌아올 문턱이 낮아야 한다. 내가 낮출 수 있는 문턱은 어조, 표정, 그리고 질문이었다. 비난 대신 질문을, 단정 대신 요청을. 나는 가능한 선을 하면서도 가능한 따뜻한 문장을 찾았다. 새벽 직전 허공 어딘가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손잡이가 돌아가다 멈추는 소리. 나는 눈을 감은 채 기다렸다. 누구의 발소리도 다가오지 않았다. 정적이 길어지자 마음속 지도에 비상구를 표시했다. 언제든 누군가의 급한 선택이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럴 때는 기록으로, 절차로, 그리고 낮은 문턱의 질문으로 대응할 것. 이것이 내가 장녀로서 준비한 밤의 교본이었다. 나는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살아남는 법은 버티는 법이지만 바로잡는 법은 묻는 법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두 가지를 모두 배우고 있다. 창밖에서는 먼지 낀 가로등이 깜빡이며 좁은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나는 그 떨림을 오늘의 끝 표시로 삼았다. 한 줄을 지우고 다른 줄을 고쳐 적는 상상을 했다. 삶은 그렇게 매일 편집되고 다음 날을 위해 다시 저장된다. 소연의 그림자도 가만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두려움인지 계산의 흔들림인지 나는 아직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를 때는 성급히 판단하지 않기로 오늘 내내 다짐했었다. 준호가 두 손을 비벼 온기를 만들고 민호가 커튼을 정리하며 나를 보살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내일의 첫 발판이 되리라 믿었다. 나는 입술을 안쪽에서 살짝 눌러보았다. 미세한 감각이 지나갔다. 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마음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괜찮다, 아직 시간은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긴 호흡을 한 번 더 그었다. 숨의 길이가 문장의 길이가 되고 문장의 길이가 결정의 길이가 되는 밤이었다. 머릿속 장부의 빈 칸은 내일의 잉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칸에 사람, 다른 칸에 절차, 또 다른 칸에 질문을 적었다. 한 칸은 비워두었다. 그 칸의 이름은 돌아올 길이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길로 돌아오면 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물을 것이다. 다시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대답이 예든 아니오든 나는 기록을 꺼내어 함께 읽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버틴다. 병동으로 옮겨지는 날, 복도 끝에 빛이 더 낮아졌다. 침대 바퀴가 요철을 지날 때마다 척추에 작은 파장이 일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파장을 계단처럼 셌다. 하나, 둘, 셋. 층수가 바뀌고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소독약 사이로 미역국 냄새가 스며들고 멀리서는 앵커의 낭독과 발소리,
퇴근 시간에 한숨이 얇게 섞여 흘렀다. 중환자실의 밀도가 엷어지자 생활의 조각들이 돌아왔다. 새 병실은 창이 넓었다. 창턱에는 초록 잎을 달고 선인장 둘이 나란히 있었다. 간호사는 내 몸을 다시 정렬하고 호출 버튼을 손 가까이에 두었다. 불편하시면 눌러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아직은 들키지 않기로 했다. 계획의 첫 줄 숨기기. 이동 직후 소연이 들어와 커튼을 걷었다. 바람이 흘렀다. 그녀는 침대 높이를 조정하고 바닥에 일정표를 펼친 뒤 빠르게 말했다. 퇴원 전 절차를 미리 정리할게. 전원 재활 비용. 문장은 간단했으나 결론을 재촉했다. 준호가 한 박자 늦게 들어와 물컵을 내밀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요. 목소리엔 체온이 있었다. 민호는 의사와 상의한 뒤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반응이 좀 더 좋아졌답니다. 다음 주에 간단한 평가를 하자네요. 나는 마음 안쪽에서 작은 불을 켰다. 그러나 표정으로는 숨겼다. 밤이 되자 나는 오른손 검지를 아주 조금 구부렸다. 근육의 끝에서 전기가 바늘처럼 튀었다가 사라졌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세 번째 시도에서 손가락 끝이 시트에 오를 긁었다. 사각 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흥분하지 말 것. 반복할 것. 네 번째는 멈춤, 다섯 번째는 짧은 구부림. 몸은 오래 잊은 문장을 더듬듯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다음 날 간병인이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내 눈가를 닦았다. 나는 눈꺼풀을 2번 천천히 깜빡였다. 그의 손이 멈췄다. 지금은 비밀로 할까요? 나는 다시 2번 깜빡였다. 우리 둘만의 합의가 만들어졌다. 간병인은 일정표 옆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점은 멀리 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과장된 울음이 아니라 작은 점이었다. 오후에 소연이 화이트보드를 벽에 붙였다. 필요한 건 여기에 메모해 주세요. 깔끔한 글씨, 정돈된 문장. 나는 왼쪽 아래의 빈 여백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곳에 첫 선을 그을 것이다. 저녁 준호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맨 아래 잎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튀어내 볼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깨웠다. 나는 모르는 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다. 그날 밤 나는 누르는 연습을 했다. 검지로 침대 시트를 3번 규칙적으로 눌렀다 띄웠다. 간병인은 호출 버튼의 위치를 몇 센티미터 옮겼다. 다음 단계로 가는 배치였다. 새벽 몸속 깊은 통증이 서서히 몰려왔다. 깨어남의 통증은 칼이 아니라 빗자루다. 두꺼운 먼지를 쓸어내듯 둔탁하게 지나가면서 내부를 살린다. 통증은 신호이고 신호는 길이다. 셋째 날 아침 재활팀이 들어왔다. 복식 호흡부터 갈게요. 들숨 4, 날숨 6. 나는 한 박을 더 늘렸다. 재활사는 좋아요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칭찬은 달콤했으나 오래 물고 있지 않기로 했다. 다음 칸을 준비해야 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작은 회색 노트를 놓고 갔다. 첫 장에는 적혀 있었다. 어머니, 언젠가 같이 읽읍시다. 오늘의 기록과 내일의 말을.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속으로 답했다. 그래, 같이 읽자. 하지만 먼저 내가 읽어줄 기록이 있다. 저녁 무렵 소연은 전화를 받으며 낮게 말했다. 재활이 길어지면 비용이 누적돼.
대안도 생각해야 해. 말의 내용보다 호흡이 더 길었다. 그는 불안을 계산으로 감추었다. 나는 그 껍질을 벗길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는다. 다섯째 날 밤 간병인은 우리가 정한 신호를 의료진 두 사람에게만 공유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내 손을 짧게 잡았다 놓았다. 나는 느리되 분명하게 응답했다. 비밀의 원은 작고 단단해야 한다. 원 밖으로 새지 않게, 그러나 언젠가 크게 그릴 준비를 하며. 그 사이 준호는 전선을 묶고 멀티탭을 정리했다. 민호는 회진 메모를 표로 만들었다. 소연은 비용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창턱의 화분을 바깥으로 조금 돌려 햇빛을 더 받게 했다. 계산하는 사람도 돌리는 손을 배울 수 있다. 그 손이 돌아올 자리 낮은 문턱을 나는 닦아두었다. 여섯째 날 새벽 나는 드디어 눈을 열었다. 사물의 윤곽이 물 위에 떠오르듯 서서히 또렷해졌다. 놀라지 않는다. 계획서의 다음 페이지를 펼친 것뿐. 간병인이 내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말 대신 약속.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확인과 호흡, 그리고 작은 선 하나. 밤이 오면 나는 화이트보드의 왼쪽 아래 여백에 아주 짧은 선을 그을 것이다. 그 선은 내일의 시작이자 이 집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창밖의 하늘은 검푸르고 느렸다. 몇몇 창문만 먼저 불을 켜고 멀리서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고르고 마음의 표를 새로 그렸다. 새 표의 제목은 복귀였다. 복귀의 첫 칸은 몸, 둘째 칸은 말, 셋째 칸은 관계. 칸과 칸 사이에는 얇은 연필선을 긋는다. 쉽게 지워지지 않게, 그러나 언제든 더했을 수 있게. 나는 낮은 숨을 길게 밀어내며 내일의 순서를 복귀했다. 아침에는 호흡 훈련을 한 방 늘리고 점심에는 오른손 검지의 구부림을 5번으로 확장한다. 오후엔 간병인과 눈짓으로 문장 연습을 한다.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세 번은 잠깐만, 네 번은 다시 말해주세요. 밤에는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어 오늘의 끝을 표시한다. 선은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그 선 아래에 나는 작은 점 하나를 찍을 것이다. 점은 기억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점과 선이 모이면 말이 되고 말이 모이면 질서가 된다. 질서가 서면 관계의 순서도 바뀐다. 먼저 사람, 그 다음 절차, 마지막에 비용. 나는 내일에도 그 순서를 유지할 것이다. 문득 창턱의 선인장이 밤 공기를 머금고 아주 미세하게 몸을 세웠다. 새 병동의 밤은 얇았다. 천장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내 손목을 스쳤다. 계획의 둘째 줄 움직이기. 이제 작은 신호를 더 큰 움직임으로 바꿀 차례였다. 나는 검지만 움직이던 훈련을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천천히 확장했다. 근육은 낡은 고무줄처럼 뻣뻣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한 번 흔들고 다시 멈추고 호흡을 세어 기록했다. 오늘은 2번 성공. 기억 속 노트의 3칸에 점을 찍듯 마음속에 적었다. 아침 회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반응이 일정합니다. 내일은 발목 근력도 점검해 볼게요. 민호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표가 꾸준히 좋아집니다. 준호는 내 손등을 감쌌다. 어머니, 우린 끝까지 같이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소연은 메모장을 펼치며 조용히 물었다.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이 커져요.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동자는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불안인지 결심인지 가늠해 보았다. 낮 동안 간병인은 내게 작은 손거울을 건넸다. 거울 속 얼굴은 말라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나는 거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병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노트에 목 움직임 반응이라 적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기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였다. 정오 무렵 재활팀이 들어와 팔 들기와 지지 잡기 훈련을 시작했다. 3번은 실패, 4번째의 팔꿈치가 침대 위로 떠올랐다. 짧은 높이였지만 세상 전체가 움직인 듯 가슴이 흔들렸다. 나는 스스로 타이르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흥분을 줄이고 반복을 늘려라. 저녁에 소연이 물었다. 설령 깨어나셔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또렷했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복선은 들키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한다. 그날 밤 나는 화이트보드의 빈 여백을 오래 바라보다가 선을 하나 그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나 아직은 아무 말도 되지 않게. 점과 선의 연습이 끝나면 단어가 될 것이고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될 것이다. 문장이 준비되면 기억을 꺼내 보여줄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소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보험사와 통화했어.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 그는 일정표를 내 앞에 펼쳤다. 나는 검지로 천천히 모양을 그려 보였다. 간병인이 미세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들어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어머니, 시장 보자고 하셨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 쓰시던 장바구니 가져왔어요. 낡은 손잡이의 감촉이 피부를 깨웠다. 민호는 회색 노트와 펜을 놓으며 말했다. 첫 페이지를 비워둘게요. 어머니가 첫 문장을 쓰세요. 나는 펜촉의 무게를 상상했다. 저녁 무렵 병실 바깥에서 소연의 낮은 통화가 들렸다. 예, 장기 요양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가족 회의가 필요해요. 회의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굳었다. 나는 속으로 그 단어의 위치를 바꿔 적었다. 회의는 나의 호흡 뒤에 온다. 4번째 밤 나는 간병인과 약속한 신호를 바꾸었다. 점 하나는 예, 둘은 아니요, 셋은 더 천천히. 그리고 선 하나는 멈춰주세요. 우리는 몇 차례 연습했고 간병인은 실수 없이 받아냈다. 작은 언어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경이롭다. 새벽녘 팔이 떨리며 스스로 높이를 찾았다. 나는 베개를 향해 손을 옮겼고 간병인이 즉시 받쳐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울릴 때 소연의 발소리도 겹쳐 들렸다. 나는 놀라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팔을 내렸다 올렸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고 준호는 2 주먹을 꼭 쥐었다. 소연은 침묵으로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끊기자 커튼이 잠시 흔들렸다 멎었다. 담당 의사님께 알릴게요. 그는 짧게 말하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검사가 이어졌다. 뇌파는 안정, 근전도는 개선. 의사는 회복 단계로 보입니다. 라며 날짜를 적었다. 나는 그 날짜를 내 기록에 굵게 표시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균형을 바로잡는 길의 표지다.
밤마다 나는 창밖 불빛을 세며 순서를 복기했다. 첫째, 몸을 되찾는다. 둘째, 기억을 드러낸다. 셋째, 진실을 말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다섯째 밤 간병인이 조용히 물었다. 내일 쓰실 수 있겠어요? 나는 눈을 감고 한 번 끄덕였다. 그리고 새벽 화이트보드의 왼쪽 아래에 나는 아주 짧은 글자를 남겼다. 물. 첫 단어는 부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든 권위든 부탁에서 시작한 말은 덜 다친다. 간병인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빨대를 꽂고 내 입술에 댔다. 나는 한 모금만 삼켰다. 목이 탔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점으로 시작한 언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정오 의료진 앞에서 나는 다시 한 글자를 썼다. 괜 그리고 멈췄다. 준호가 숨을 삼켰다. 민호가 눈시울을 훔쳤다. 소연은 의자를 끌어와 내 앞에 앉았다. 어머니.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저었다. 아직 아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오후 내내 나는 손가락과 팔목, 어깨의 동작을 번갈아 연습했다. 한 줄 쓰고 한 줄 쉬고 다시 한 줄. 근육이 새 문장을 배우듯 미세한 떨림이 사라졌다. 해질녘 간병인이 말없이 보드를 내 앞으로 당겼다. 나는 오래 준비해 온 단어를 썼다.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점은 시작이고 시작은 방향이다. 밤 공기가 창턱에 선인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선인장을 향해 마음속 인사를 건넸다. 너도 오늘을 버텼구나. 창밖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호흡을 길게 뻗었다. 내일 나는 단어를 한 개 더 늘릴 것이다. 그리고 모레 문장을 만든다. 그 문장의 첫머리는 이미 정해두었다. 나는 들었다. 그러나 아직 쓰지 않는다. 순서를 바꾸지 않기 위해 끝까지. 오늘 밤은 길다. 길수록 계획은 선명해진다. 나는 문턱을 낮게, 문을 넓게, 마음을 단단히 한다. 그리고 끝까지 조용히 견딘다. 끝. 거실의 조명은 낮게 깔렸고 창밖의 바람소리가 얇게 미끄러졌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고이고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소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숨을 몰아쉬었고 준호는 내 손등 근처에 자리한 의자 끝에 앉아 시선을 낮췄다. 민호는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내뱉었다. 이제는 내가 들은 것을 말하겠다. 첫 문장은 짧고 무거웠다. 기억은 또렷했고 날짜와 시각, 표정의 각도까지도 내 안에 승화되어 있었다. 병실에서 너희의 말이 모두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먼저 떠올렸고 누군가는 함께 버티자는 말을 했다. 그리고 어떤 날엔 내가 사라지면 편해질 거라는 뜻을 돌려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방바닥에 내려앉듯 떨어졌다. 준호의 손끝이 떨렸고 민호의 입술이 굳었다. 소연은 고개를 젖히며 미간을 좁혔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매끈했지만 끝이 까끌거렸다. 나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가리켰다. 민호 열어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두운 복도 내 방 앞.
화면 속 사람은 서랍을 열어 문서를 확인하고 손에 든 봉투를 잠시 흔들어 무게를 가늠했다. 시간을 기록한 숫자가 아래에서 고요히 흘렀다. 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호는 화면을 멈추고 소연을 보았다. 소연은 침묵했다. 잠시 뒤 그는 낮게 말했다.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나 분실된 게 있나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확인은 기록으로 하는 거다. 밤중에 몰래 서랍을 여는 건 확인이 아니라 오해를 부르는 일이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애쓴 만큼 더 평평해졌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흰 종이의 상단에는 새로운 결심이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달라진다. 첫 줄은 단단했다.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정리다. 문서의 핵심은 세 줄이었다. 첫째, 내가 회복하는 동안 회사의 재정과 집안의 큰 결정은 준호와 민호가 공동으로 맡는다. 둘째, 내 이름으로 된 자산 운용은 투명한 표로 매주 기록한다. 셋째, 누가 되었든 비밀리에 무언가를 꺼내보려 하면 그 즉시 관계와 권한에서 물러난다. 나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상속 문제는 이미 정했다. 소연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어머니, 저는 장녀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맞다. 장녀는 먼저 서야 한다. 먼저 서서 맞고, 먼저 서서 듣고, 먼저 서서 사과한다. 내가 입술을 굳게 다물자 방 안의 공기가 내려앉았다. 준호가 눈을 들었다. 어머니, 우린 따르겠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가 잠시 멈췄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기회는 늘 있었다. 다만 그때마다 선택이 달랐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건 벌주기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다. 돌아올 문턱을 낮추는 장치이기도 하다. 누구든 진심으로 바꾸겠다면 기록으로 보여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루가 아니라 주 단위로. 테이블 중앙에 펜을 올려두었다. 오늘부터 표를 쓰자. 그 순간 문 밖에서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다. 얇은 커튼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들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다.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펜을 들어 약속칸에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적었다. 아침 회진 동행, 약물 기록 확인. 민호는 그 아래에 서류 검토, 주간 보고라고 적었다. 종이는 금방 숨을 쉬듯 따뜻해졌다. 소연은 테이블 반대편에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나는 그가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소연, 내 칸은 비워두겠다. 스스로 적어라. 오늘이 어려우면 내일도 있다. 그러나 내일이 오려면 오늘을 지나야 한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오래 걸린 끝에 그는 펜을 잡았다. 저녁 간식 준비, 병실 정리. 글씨가 아주 조금 기울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시작은 부탁이어야 한다. 부탁에서 시작한 일은 덜 다친다. 말을 마치자마자 심장이 한 번 강하게 뛰었다. 소파의 천이 미세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아 진정했다. 이제 각자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실은 초대였다.
지킬 자리가 있다는 건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새 아이가 순서대로 거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이름들, 약속들, 그리고 빈칸. 빈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에 가깝다. 나는 펜으로 작은 점을 하나 찍고 그 옆에 짧은 선을 더했다. 기록. 오늘 밤의 마지막 문장. 내일 아침 나는 의료진 앞에서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나는 들었다.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시작한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을 때 창밖에서 먼 버스가 정류장을 떠났다. 엔진 소리가 길게 멀어졌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추어 숨을 세고 등을 펴고 눈을 감았다. 나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정확히 한 분이 걸렸다. 돌아오는 것과 제자리의 차이는 기록에 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쥐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오늘의 통증은 어제의 것과 달랐다. 방향이 있었다.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물 더 필요하세요?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낮게 속삭였다. 잘하셨어요. 칭찬은 짧았고 그래서 길게 남았다. 나는 컵의 냉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내일의 단어를 떠올렸다. 증명. 내일 나는 그 단어를 첫 줄에 쓸 것이다. 밤 공기가 옅어지며 창턱의 선인장이 몸을 조금 세웠다.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의 호흡을 담는다. 나는 작은 숨을 길게 밀어내며 마음속 표의 마지막 칸을 채웠다. 칸의 이름은 돌아올 길. 문턱은 낮고 문은 열려 있다. 나는 등을 펴앉았다. 또. 아침 공기는 금속처럼 차가웠다. 나는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오늘은 말로 시작하는 날, 계획의 셋째 줄을 펼치는 날이었다. 새 아이가 차례로 들어왔다. 준호가 먼저 인사를 하고 민호가 의자를 내 쪽으로 당겼다. 소연은 문가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눈빛은 잠들지 않은 밤을 닮아 있었다. 나는 탁자 위 보드와 펜을 가리켰다. 앉아라. 오늘은 기록으로 말하자. 의사가 들어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간단한 발성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병인이 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건네자 나는 한 모금 삼킨 뒤 목을 고였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열었다. 첫 소리는 모래를 밟는 발자국처럼 거칠었다. 나는 한 음절씩 나눠 붙였다. 바로 잡기. 새 아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소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말려 들어갔다. 나는 쉼을 길게 두고 두 번째 문장을 놓았다. 나는 들었고 기억한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다음은 가족 회의 시간을 드리죠.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다. 나는 보드를 들어 올려 가운데 줄을 그었다. 오늘부터 이 표로 움직인다. 아침에는 회진 동행, 점심엔 재활 확인, 저녁엔 정리 회의. 누구든 빠지면 이유를 기록한다. 준호가 즉시 이름을 적었다. 민호도 그 아래에 서명을 더했다. 소연은 펜을 잡았다 놓았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작았지만 도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부탁에서 시작하자. 점심 무렵 회사의 비서가 문서를 들고 왔다.
이사회 임시소집 통지서와 주간 자금 요약이었다. 나는 민호에게 읽어보라 손짓했다. 민호는 조항을 정리하며 말했다. 모레 오전 10시 재무구조 조정 안건 상정. 보고서는 투명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현금 흐름 캘린더를 새로 만들죠. 낭비 라인을 잘라내야 해요. 그 목소리는 익숙한 효율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먼저 사람, 그 다음 절차. 준호가 메모에 굵게 밑줄을 그었다. 오후 재활은 더 강해졌다. 평형대를 잡고 서기 한 박자씩 옮기는 발. 허벅지 안쪽이 타는 듯 아팠지만 통증은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2걸음에서 3걸음으로, 3걸음에서 4걸음으로 늘렸다. 간병인은 숨을 세며 보조했고 민호는 횟수를 기록했다. 소연은 수건을 펼쳐 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그 머뭇거림을 기억했다. 머뭇거림은 변할 수 있다는 신호다. 해질녘 변호사가 도착했다. 민호의 대학 동기라 했다. 그는 유언과 가족규칙 문서의 형식을 점검하고 필요한 통지 절차를 설명했다. 나는 문서를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턱은 낮게, 문은 열어두되, 표는 단단히.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가장 어려운 균형을 고르셨네요. 나는 대답했다. 늦게 배웠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노트를 내밀었다. 아침부터 쌓인 작은 기록들 호흡 길이, 걸음수, 휴식 간격 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다. 종이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나는 그 옆에 단어 하나를 썼다. 증명. 증명은 말 대신 쌓이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다. 저녁 회의가 시작되었다. 새 아이는 반원으로 앉았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오늘 각자 무엇을 바꿨나? 준호가 먼저 말했다. 내일은 간병인 휴게 시간을 제가 메울게요. 민호가 뒤따랐다. 서류 양식을 표준화해서 누구든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긴 정적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밤에 혼자 서랍을 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건 낮에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답했다. 좋다. 막 회의를 마치려는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택배였다. 보낸 이는 알 수 없는 로펌, 내용물은 사전 질의서였다. 소연의 이름으로 유언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 준호가 놀라 나를 보았다. 민호가 봉투를 넘겨받아 조용히 읽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모릅니다. 저 아닙니다. 나는 봉투의 날짜와 접수 번호를 확인했다. 시간은 오늘 새벽, 발송인은 비공개 대리.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을 확인하자. 민호는 변호사와 짧은 통화를 연결했다. 통화는 간결했다. 일괄 발송된 확인 서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 검증을 표준으로 거는 쪽이 있어요. 끊고 나자 소연이 눈을 감고 어깨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에게 보드를 밀어주었다. 오늘 너의 칸에 무엇을 쓸래? 오래 침묵하던 그가 적었다. 확인 전 연락, 임의 서명 금지. 나는 옆에 짧은 선을 그었다. 동의. 밤 공기가 창틀을 두드렸다. 선인장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누웠다. 나는 내일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미리 읽었다.
나는 걸을 것이다. 말은 아직 짧고 걸음은 아직 느리지만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 아이가 차례로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조용한 숨만 남았다. 나는 손바닥을 편 채 탁자 위를 가볍게 눌렀다. 점 하나가 오늘의 끝을 알렸다. 늦은 밤 간병인이 담요 끝을 반듯하게 접어주었다. 내일은 내 걸음까지 가보죠. 그는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조금 덜 떨렸다. 나는 오늘 쌓인 표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읽었다. 사람 절차 비용. 그 순서를 내일도 지키리라 마음을 고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내일. 창밖에서 먼 버스가 정류장을 떠났다. 엔진 소리가 낮게 멀어지자 나는 머릿맛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더했다. 돌아올 길은 열려 있다. 돌아옴은 변명이 아니라 증명의 결과여야 한다. 나는 오래전에 나에게 마음속 편지를 썼다. 너는 너무 많이 대신 걸었고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각자 제 발로 서게 하자. 스스로에게 답하듯 짧게 미소 지었다. 알람 시계를 아침 6시로 맞추고 재활복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다. 숨을 4박 들이마시고 6박 내쉬었다. 오늘의 고통은 방향이 되었고 내일의 두려움은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등을 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끝. 새벽 공기는 얇았고 창턱의 선인장은 밤새 키운 물기를 숨처럼 내쉬었다. 나는 침대 옆 난간을 잡고 상체를 세웠다. 오늘은 마지막 계획, 4번째 줄을 여는 날. 움직이고 말하고 기록했으니 이제 증명할 차례였다. 간병인이 조심스레 내 팔을 받쳤다. 나는 손을 가볍게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발바닥이 바닥을 확인하는데 1박, 무릎이 일어서는데 2박. 3번째 박에서 나는 선체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첫걸음을 떼자 복도 끝에 빛이 조금 커졌다. 2, 3. 흔들림이 컸지만 중심은 있었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들어왔다. 준호가 먼저 내 옆으로 와 한 걸음 뒤에서 보조했고 민호는 손에 들고 온 노트를 펼쳤다. 소연은 문틀을 지키다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돌지 않고 곧장 앞을 보았다. 오늘은 내가 걷고 너희가 쓴다. 짧은 말이었지만 방향을 정하기엔 충분했다. 복도 끝에 의자까지 가는 동안 3사람의 숨이 1박씩 어긋났다 다시 맞춰졌다. 7걸음째 무릎이 꺾였다. 준호가 즉시 받쳐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한 번 끄덕였다. 의자가 등을 내주었다. 짧은 휴식 후 나는 보드를 요청했다. 첫 줄을 또박또박 적었다. 살아남는 법은 버티는 법, 바로잡는 법은 묻는 법. 2번째 줄. 나는 들었다. 나는 기억한다. 이제 증명한다. 글씨는 떨렸지만 의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소리를 내어 읽어주었다. 읽는 목소리가 끝나자 소연이 낮게 말했다. 저도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증명은 하루의 울음이 아니라 주 단위의 기록이다. 아침 회진이 끝나자 변호사와 재활이가 함께 왔다. 유언 검증 일정, 통지 대상, 회복 목표를 한 장의 표로 합쳤다. 나는 자신의 이름 옆 칸에 서명을 남겼다. 선이 살짝 흔들렸으나 끝은 정확히 지정한 칸에 멈췄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어떤 문제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이가 덧붙였다. 오늘 오후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보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점심 무렵 회사의 비서가 화상회의 링크를 전달했다. 이사회 임시안건 사람 절차 비용 순서 재정립. 모니터 속 얼굴들이 나타나자 나는 의자에 반드시 앉아 천천히 말했다. 먼저 소통을 표준화합니다. 모든 결정을 표로 남깁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재무 담당이 손을 들었다. 기존 계약 중 일부 해지는 불가피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해지는 절차 뒤에 둡니다. 침묵이 있었고 곧 동의가 이어졌다. 화면의 불빛이 한 겹 부드러워졌다. 회의가 끝나자 소연이 내 앞에 섰다. 아침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둔 빈칸 오늘 채우고 싶습니다. 그는 보드를 끌어와 적었다. 야간 문서 접근 금지, 필요한 서류는 주간 공동 열람. 매일 밤 9시 가족 요약 보고. 글씨가 이전보다 수평을 찾았다. 나는 그 아래에 작은 점을 찍고 말했다. 좋다. 오늘이 내일을 부른다. 소연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떨림도 한 방향을 가리켰다. 해질녘 재활이가 보행 보조기를 밀고 들어왔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두 번째 걷기를 시작했다. 복도 중간에서 아이들이 양옆을 지켰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리듬을 나눠 밟자 통증의 파형이 낮아졌다. 7걸음, 8걸음, 9걸음. 벽의 콘센트가 등대처럼 지나갔다. 돌아서는 지점에서 나는 잠시 멈춰 아이들을 보았다. 기억하라. 목적지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보드에 한 줄을 더할 것을 떠올렸다. 돌아옴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저녁 간호사가 조용히 커튼을 쳤다. 방 안의 불빛이 낮아지자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준호가 오늘의 표를 읽었다. 아침 걷기 7보 서명 2건. 점심 회의 1건 합의 사망. 저녁 걷기 12보 통증 지수 하락. 숫자 사이의 여백이 따뜻했다. 민호는 다음 주 계획을 적었다. 재활 강도 단계 상향, 보고 양식 고정, 면담 주기 설정. 소연은 자신의 칸을 다시 채웠다. 서랍 열쇠 반납, 불필요 지출 라인 정리, 매일 질문 1개. 나는 마지막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질문은 곧 방향이다. 밤이 깊자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전 질의서 발송인은 자동화 대리. 이견 없음.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도로 저편 버스 정류장에 빛이 번졌다 사라졌다. 회색 노트 첫 장을 펼쳤다. 빈칸이 많았고 그래서 넓었다. 나는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들었다.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시작했다. 문장이 노트를 데웠다. 손끝까지 온기가 전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간병인이 담요를 정리해 주었다. 오늘은 많이 걸으셨어요. 내일은 더 쉬워질 겁니다. 나는 웃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미소 지었다. 네. 불을 줄이자 침대 옆 그림자가 길게 누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보드를 들어 올려 짧은 선을 그었다. 오늘의 끝. 그 옆에 점 하나를 찍었다. 내일의 시작. 24박 들이마시고 6박 내쉬었다. 늦게 배웠지만 잊지 않겠다.
새벽 직전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보행 보조기의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아무도 모르게 한 걸음만 더. 바닥이 발을 받아주었다. 그 한 걸음으로 충분했다. 증명은 때로 단 한 걸음이면 된다. 나는 손잡이를 놓고 침대에 기대 앉아 회색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술을 열어 혼잣말했다. 이제 기록은 너희의 몫이다. 나는 물러난다. 그러나 문은 열어둔다. 문턱은 낮고 밤은 짧아졌고 길은 분명해졌다. 창끝에 새벽빛이 얇게 깔렸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 탁자 위를 가볍게 눌렀다. 나무결의 미세한 홈이 지문에 닿았다. 그 촉감이 오늘을 봉인하는 인장 같았다. 멀리서 신문을 던지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이 짧게 이어졌다 끊겼다. 나는 속으로 일정표의 첫 칸을 다시 읽었다. 사람 절차 비용. 순서는 어제와 같고 의미는 오늘 더 밝아지자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길이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